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자, 오늘도 핫한 주제를 살살 녹여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슈 크림 시간인데요. 저는 선희 기자고요. 오늘 제 곁에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돼 있나요? 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0.6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게 정말 새롭지 않은, 네, 예전부터 그랬죠. 네. 지금 모든 지자체의 가장 과제이기도 하고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2분기 출산율 0.7명. 자, 이게 얼마나 낮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 명이 채 안 되죠.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 평균을 일단 살펴보면요. 1.58명이거든요. 우린 그럼 절반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국은 이 38개국 가운데서도 꼴찌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꼴찌로서의 격차도 되게 큰데, 네. 나머지 37개 국가들은 한 명을 넘어요. 그럼 저희는, 우리만 지금 한 명조차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꼴찌인데 한 명조차 안 되는, 격차가 큰, 갈 길이 먼 꼴찌입니다. 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옆나라 일본 사실 생각해보면 좀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 출산율이 1.3명이고요. 미국은 1.66명이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합계 출산율을 내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4.53명이었고 10년 단위로 2명 정도씩 줄기 시작하더니 2018년엔 1명이 깨져서 0.98명, 네. 그리고 지난해엔 0.78명까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하락세가 또 가장 좀 빠릅니다. 하락세도 빨라요. 네네. 올해 2분기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0.7이 합계 출산율인 거고, 보통 이제 상고저하라고 하반기에는 또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올해 출산율도 아마 또 최저 기록을 또 다시 깨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출산을 연초에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1, 2월생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또 계획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그런 그렇네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에선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그대로 줄고 있는 게 9개월째고, 대한민국 인구도 2019년 11월부터 쭉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번외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미국의 한 교수가 이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막 부여잡더니,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와, 그 정도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외쳐서 그 영상 자체가 되게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전문가가 망했다고 한 줄 평을 할 정도로 네. 심각한 수준인 건데 장기적인 전망도 밟지 못하겠네요. 일단 혼인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출산율 방어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가 10만 10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1981년 이후로 봤을 때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셋째로 적은 수준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좀 풀려서 조금 반등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꼭 결혼을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젊은 층 사이에서 비혼주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체감상 사실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주변에는 좀 결혼하는 후배들이 좀 부쩍 늘긴 했는데 네.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해야 됩니까?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참고로 저희는 저희 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질문을 드린 게 최근에 조사가 있었는데 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와, 그리고 그래도 생각보다 적네요. 네, 셋 중 하나예요. 네. 네. 그리고 청년 둘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2018년엔 46.4%, 네. 2020년에는 절반을 넘겨서 50.5%, 그리고 지난해엔 5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줄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 희망이 안 보이네요. 네, 희망이 없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네. 다만 통계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 중 하나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데 동의하는 청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그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 지난해 39.6%인데 이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비혼 출산에 좀 동의를 하는 네. 그런 인식 변화가 좀 보였고요. 비혼 동거 자체도 80% 자체가 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결혼은 사회적 제도인 거고 우리가 네. 당장 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구 감소 상황인 건데 저출생 대책을 고려할 때 뭐 결혼과 출산을 꼭 엮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좀 함의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최근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예산부터 좀 더 늘렸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 예산을 25.3%나 늘렸는데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터 뭐 주거, 금융, 노동, 난임, 다양한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세 양육비 지원을 월 100만 원까지, 1세는 월 50만 원까지 늘리고요. 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라고 이건 첫째는 200만 원, 둘째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늘어서 다자녀 출산을, 그러니까 둘째는 더 많은 거죠. 네. 300만 원까지 다자녀 출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청약 있잖아요. 네. 청약에서 이 특별공급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을 통해서 좀 연 7만 호 수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도 신생아 출산 가구엔 낮은 이자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생아 출산 가구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제도, 결혼은 제도란 얘기도 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신생아 특공 같은 걸 시청할 때 혼인증명서가 필수 조건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신혼부부 특공이 있고 다자녀 특공이 또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신생아 특공이 또 생기는 거라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청약 당첨 기회가 사실 더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미혼인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지, 네.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네. 아이를 낳았다면 갓 낳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좀 되겠죠. 그럼 육아휴직 기간도 좀 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 12개월에서 12개월, 그죠? 네. 1년이죠. 네, 1년에서 18개월까지 6개월 늘리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아이 낳는 걸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나 네. 독박 육아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따로 육아휴직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또 영아기 육아휴직 때에는 급여를 100%까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원이 많이 늘긴 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9살까지 키워보니까 네. 물론 돈을 신생아 때 안 주는 것보단 주는 게 훨씬 지원책이 되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가 엄청나게 그쵸. 늘기 때문에 네. 아이를 기피하는 게 단순히 지금 낳을 시점에 돈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대책이 맞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도 좀 파격적인 대책들도 있네요. 실제 청년들이 효과를 기대하는 좀 효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들 반응은 어때요? 선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반응은 뭐 이거에 대해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결혼을 할 때 그 자녀한테 증여세를 1.5억까지 제한을 해서 늘리겠다 이런 정책도 내놨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걸 자녀한테 1.5억씩 톡톡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부자감세다, 금수저용이다 그쵸. 이런 네네. 비판들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들에 대해서는 뭐 유급 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거나 아니면 청약 기회를 좀 확대해서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환영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훨씬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이게 지원 규모 자체가 새로운 거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런 평이 좀 있었죠. 출산율 떨어진 속도 정말 무섭습니다. 좀 더 경각심 갖고 창의적인 대책이 좀 턱턱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이슈크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